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잘 모르는 게 민주당이 발의하는 굉장히 많은 법의 혜택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만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만만의 콩떡이에요. 우리나라 국민으로 제한하지 않아요. 그게 문재인이 말했던 사람이 먼저다예요.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에게 세금을 걷어서 뭔가 사업을 하는데 이 어떤 사업의 혜택의 대상이 국민이 되어야지 왜 그게 사람이 먼저인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공공은 선하고 민간은 악하다. 이렇게 프레임을 나누어서 갈라치기 하고 이쪽은 착한 적자니까 지원을 해야 돼. 얘들은 돈만 밝히는 사악한 것들이니까 탄압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이건 정말 기망행위죠. 기망행위. 예를 들면 이제 대표적인 거가 성남의료원이죠. 이재명 후보가 이제 성남시장이었을 때 만들었던. 이재명은 그걸 자기 치적이라고 많이 광고를 하고 다니잖아요. 치적은 치적이죠. 그쪽 사람들의 밥벌이를 해결을 해줬으니까. 이재명이 말하는 공공의료가 현실화되면 어떤 세상이 펼쳐지게 될까요? 일단 모든 국민들은 옛날을 그리워하게 될 거예요. 근데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이재명이 하려는 공공의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공공의료가 뭔지 개념 정립이 필요하거든요. 노 팀장님은 공공의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반적으로 그냥 딱 들었을 때 느낌은 뭐 정부가 책임져 주는 의료 시스템. 그러니까 약간 사적인 부분이랑 좀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 정의적으로 맞는지 모르겠는데 딱 직감적으로 드는 느낌은 그런 이제 공공의료의 그 정의는 공적 재정으로 생산되는 의료거든요. 그럼 공적 재정이란 이게 퍼블릭 펀드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만든 공적 재정. 그게 건강보험 재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건강보험이 제공하는 의료가 공공의료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게 이제 2000년부터 DJ 정권 때부터 공공의료라는 그런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유럽에서는 이걸 공공의료라고 부르지 않고 의료보장 의료라고 부르거든요. 이제 의료보장이야말로 이제 국가가 어떤 이제 재정 이런 걸 만들어서 모든 국민들이 이 비용에 구애받지 않고 돈이 없어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거를 보장하는 것이 이제 의료보장 제도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럽의 나라들은 이거를 의료보장이라고 하지 공공의료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공공의료는 어떻게 보면은 K 용어예요. 뭐 K-팝 이런 것처럼 K 용어인데 이거를 만들면서 굉장히 저는 치밀한 의도하에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그러니까 공공이라고 붙은 건 지금 뭐 공공버스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그리고 뭐 공공돌봄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공공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거는 김대중 때 처음 나왔다는 말씀인가요? 2000년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새로 생겨요. 새로 제정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공공보건의료 풀네임은 공공보건의료고요. 그냥 줄여서 공공의료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 개념이 사회화를 말하는 거예요. 사회화라고 하는 거는 아마 이제 개념을 아시겠지만은 마르크스가 했던 말이에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소득에 따라서 돈을 모아요. 공적 재정을 모으는데 그걸 갖다 쓰는 거는 필요에 따라 이렇게 배급 이제 배분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사회화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사회주의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이 있잖아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는 사회주의적인 제도인데 이걸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뭐랄까요? 이거를 살짝 바꾼 거죠. 살짝 바꿨는데 근데 이제 사회화도 필요는 해요. 그러니까 사회화와 사회주의는 다르거든요. 조금 다른데 사회화는 필요해요. 왜냐면은 어느 정도는 필요한데 왜냐면 그게 없으면 가난한 사람들은 치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사회화는 필요한데 우리나라의 문제는 이 특정 세력들이 이제 공공이라는 말을 내세우면서 겉으로는 가난한 사람, 약자를 보호한다 이런 명분이지만 실제로는 자기들이 거기다 빨대를 꽂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사악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캐치프레이즈, 약자를 돌보고 뭐 이제 이런 거에 혹해가지고 아 이거 좋은 제도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공공의료가 건강보험이 제공하는 의료 이게 바로 공공의료거든요. 근데 이제 저쪽 사람들은 뭐 국립대학 아니면은 공립병원 뭐 국립대 병원이랑 뭐
서울의료원 이런 거 있잖아요. 지방 의료원들 아니면 뭐 적십자병원 뭐 이런 그런 곳에서만 공공의료를 하고 그 외에는 다 예를 들어서 뭐 세브란스나 뭐 아산, 삼성, 뭐 순천향 이런 거는 다 민간의료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거든요. 근데 쉽게 말해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잘못된 정의죠. 공무원 의사들이 하는 의료가 공공의료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가요? 아 근데 공무원은 아니에요. 공무원 뭐 서울대 아니에요? 의대 교수들도 공무원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뭐 지방의 뭐 어떤 적십자라든지 이런 쪽은 그분 신분은 공무원은 아니에요. 공무원은 아니고 이제 공적 재정에서 이제 월급을 받지만 공적 재정에서 월급을 받지만 근데 이 공공의료를 마치 사실 우리나라의 모든 의료기관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라고 해서 모든 의료기관이 모든 의사가 건강보험 환자를 보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당연지정제예요. 이제 말로는 당연지정제인데 실제로는 강제지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의료기관과 모든 의사가 똑같이 공공의료를 하고 있어요. 건강보험 의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국립대학 병원이나 뭐 지방의료원 이런 것만 마치 공공의료를 하고 나머지는 공공의료가 아닌 것처럼 말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잘못된 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유방암 환자가 있다고 가정을 봅시다. 그럼 유방암 환자가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으면 공공의료고 아산이나 삼성이나 세브란스나 순천향에서 수술을 받으면 공공의료가 아닌가요? 아니거든요. 건강보험 수가는 똑같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맹장수술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의료원에서 맹장수술을 받으나 뭐 분당재생병원 뭐 이런데 이제 민간병원이죠. 그런 데에서 맹장수술을 받으나 똑같이 건강보험 수가에 적용을 받아요. 그 외에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은 이제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야 민간병원들은 비급여 엄청 하잖아 막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럼 서울대병원은 비급여 없어요? 서울의료원 비급여 없나요? 그런데도 다 비급여를 해요. 그리고 주차장도 그 주차비도 받고 장례식장도 운영하고 매점, 카페 운영하고 그런 진료의 수입을 하는 것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설립자가 공공이든 아니면 설립자가 민간이든 상관없이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 의해서 비헤이비어가 똑같다는 거예요. 건강보험 수가만 적용받아야 되고 별도의 어떤 그 가격 구조가 없고 가격 체계가 없고 그리고 진료 외의 수입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영리 추구 행위 이것도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비헤이비어가 똑같은데 왜 공공병원만 지원을 받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대표적인 거가 성남의료원이죠. 이재명 후보가 이제 성남시장이었을 때 만들었던 그 성남의료원. 사실 그 성남의료원이 성남 구시가지에 있어요. 왜 조금만 더 가면은 아산병원 있고요. 옆으로 조금만 더 가면은 삼성병원 있고요.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가면은 차병원 있고 또 옆으로 조금만 더 가면은 분당서울대병원 있거든요. 중간에 딱 끼어 있어요. 그 사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억지로 세금 뭐 몇천억, 뭐 한 3천억 가까이 들었을걸요. 그렇게 해서 병원을 만들었는데 뭐 1년에 뭐 500억씩 적자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재명은 그걸 자기 치적이라고 많이 광고를 하고 다니잖아요. 치적은 치적이죠. 그쪽 사람들의 밥벌이를 해결을 해줬으니까. 치적이죠. 근데 그거를 자기 치적을 국민들의 그 분당 시민들의 세금으로. 그러니까 이제 성남 시민 주로 분당이죠. 왜냐면 분당이 잘 사니까. 분당 판교가 잘 사니까. 그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자기 편에 속한 사람들의 밥벌이를 튼튼하게 해줬다는 점에서는 치적이죠. 그리고 거기에 국세도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을 만들 때 아무리 빵빵해도 국세를 좀 이제 받거든요. 그러면 전 국민이 이재명 그 옆에 있는 특정 세력의 그 직장을 보존하기 위해서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내고 있는 거예요. 이건 페어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 공공의료 타령은 없어져야지 돼요. 그 지금 교수님 말씀 종합해 보면 결국 우리가 현행 그 제도 아래서 건강보험 시스템 아래서 받고 있는 또 누리는 모든 의료 서비스가 사실상 공공의료라는 그렇죠.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공공의료 외에 민간의료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미 공공의료를 극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거네요. 굉장히 유례가 없는 나라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케이스가 이제 전 세계에서도 근데 아무튼 굉장히 익스트림한 케이스인데 극단적으로 의료 보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굳이 나눠 가지고 공공은 선하고 민간은 악하다. 그러니까 착한 적자, 뭐 진주의료원 이런 거 있잖아요. 너네들은 이제 적자가 생기는 게 당연해. 착한 적자야. 근데 민간은 돈만 밝히는 나쁜 놈들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공공에만 계속 퍼주는 거는 잘못됐죠. 왜 잘못됐냐면 그 진주의료원도 그렇고요. 성남도 그렇고요. 그 성남의료원도 그렇고 이 병원이 산골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진주시에도 진주의료원이라는 공공설립병원이 있었고요. 또 이제 그런 비슷한 규모의 민간설립병원이 있었겠죠. 진주에 제 병원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그리고 성남시에도 성남의료원이라는 공공병원도 있지만 그 밑에 차병원도 있고 재생병원도 있고 이런 거 다 민간이잖아요. 근데 똑같은 환자 파퓰레이션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시민. 그리고 똑같은 수가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건강보험 수가. 그리고 똑같이 주차장, 뭐 장례식장, 매점 이런 수익을 올려요. 그러니까 하는 짓이 똑같은데 이쪽은 적자고 이쪽은 적자가 아니라는 거는 여기가 경영을 잘못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경영을 잘못해서 적자가 난 거를 왜 착한 적자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세금을 거기다 들이붓느냐는 거죠. 만약 민간 병원이 1년에 500억 정도 적자 나면은요. 그냥 문 닫습니다. 문 닫아야 돼요. 이제 지탱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적자를 내지 않으려고 이제 운영의 효율화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근데 이제 그게 뭐 나쁘게 말하면은 뭐 사람들을 쥐어짠다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지만은 저쪽은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아도 적자를 시에서 보전을 해주니까 그게 열심히 하고 싶겠어요? 환자들의 어떤 니드나 요구에 반응을 하고 싶겠어요? 환자가 오든 말든 월급은 꼬박꼬박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사악한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모든 거를 선악구도로 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저번에 그 권복규 교수님인가? 권복규 교수님, 네, 한번 출연하셨거든요. 그 교수님이 이제 유교 문화 이제 그런 이야기 하셨는데 저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모든 걸 선악으로 이제 뽑으려고 하는 거 그리고 뭐 이런 거가 의료제도에도 녹아나서 공공은 선하고 민간은 악하다. 이렇게 프레임을 나누어서 갈라치게 하고 이쪽은 착한 적자니까 지원을 해야 돼. 얘들은 돈만 밝히는 사악한 것들이니까 탄압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이건 정말 기망행위죠. 기망행위. 근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 공공은 선하고 사립은 악하다. 그게 뭐 죄송합니다. 비단 의료뿐만 아니고 그렇죠. 모든 부분에 걸쳐서 우리나라 사람들 그 생각 속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또 뭐 교육적인 문제도 그렇죠. 그렇고 그 유치원인가 왜 몇 년 전에 난리 났었잖아요. 그 유치원 원장님들이 왜 명품백을 샀냐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러면서 한 게 유치원 관리하기 위해서 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자기들이 다 그거를 이제 빨대를 꽂았죠 결국.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공공의 이름으로 그 관련된 모든 재정을 자기들이 좌지우지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사악한 점인데 우리 국민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좌파 정치인들 그걸 너무 잘 알아서 이용하는 그렇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걸 악용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뭐 빨대를 꼽는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공공의료가 확대되고 더 확장된다면 어떤 식의 빨대 꼽는 행위들이 나타나게 될까요? 일단 직원을 채용할 때 노조 프렌들리한 사람을 뽑더라고요. 성남의료원에 제가 실질적인 사례를 알거든요. 그리고 장비를 구입할 때도 그냥 공무원이 결정해요. 의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수십억짜리 장비를 사는데 그러면은 그게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겠죠. 그리고 일단 일을 열심히 안 한다는 게 문제예요. 똑같은 이제 뭐 급여 체계가 그렇게 차이 나지 않을 텐데 사립병원이나 그런 민간 이제 공공병원이나 급여 체계가 그렇게 차이 나지 않을 텐데 일을 열심히 안 하니까 그건 범죄죠, 범죄. 이 구체적인 예를 이게 너무 많이 들어서 이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게 네덜란드는요. 네덜란드도 우리나라처럼 사회보험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건강보험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네덜란드가 굉장히 독특한 나라잖아요. 기독교 역사에서. 그게 그 최초의 주식회사를 만든 나라가 네덜란드잖아요. 그 대항해 시대에 그 시작을 열었던. 근데 네덜란드는 2006년인가 그 의료개혁을 하면서 모든 공공병원을 다 없애버렸어요. 아, 왜냐면은 이게 효율성이 도저히 민간병원을 따라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이게 그걸 이제 민영화를 시켰죠. 그러니까 똑같은 공적 재정, 그러니까 건강보험 재정은 정해져 있어요. 총액이. 그러니까 우리가 내는 건강보험료랑 거기에 약간의 정부 지원금, 그 총액이 결정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총액을 가지고 국민들이 꼭 필요한 의료를 제공을 해서 국민들을 건강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병원은 1억을 줬더니 굉장히 성적이 좋아. 합병증도 안 생기고 환자들도 잘 낫고 근데 여기 똑같은 1억을 줬는데 일단 환자를 많이 보지를 못해.
그리고 맨날 문제가 생겨. 이러면은 그 건강보험이라는 공적 재정을 운영하는 그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1억인데 이걸로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게 해야지 되는데 여기랑 계약을 하겠어요? 여기랑 계약을 하겠어요? 당연히 잘하는 쪽으로 가겠죠. 계약을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이게 문제가 계약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들은 의료보장 국가들은 계약제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뭐 공공이 설립한 건 당연히 국가가 하는 그런 공공의료, 건강보험 의료를 하겠죠. 근데 민간이 설립한 병원도 계약에 의해서 그럼 저는 공공의료를 할게요. 건강보험을 할게요. 아니면은 저는 건강보험 안 하고 내가 가격을 책정하고 리스크도 내가 안을 거예요.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주체, 그러니까 보험자 입장에서는 어떤 의사는 실력이 좋고 어떤 의사는 맨날 사고를 쳐. 그러면 사고 치는 의사랑 계약을 안 하고 싶겠죠. 그렇죠. 네. 그게 가능한데 우리는 그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제도, 이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이고 계약제가 아니라는 것,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운영의 효율을 떨어지게 하는데 거기에다가 2000년부터 공공은 선하니까 무조건 지원을 받아야 돼. 이런 식의 정책이 점점 이 건강보험을 병들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2000명 질렀을 때요. 굉장히 많은 의사들이 분노했어요. 그 의대 직원, 의대 의사 그 신입생 2,000명 더 뽑는 거요. 2,000명을 질러가지고 전공의들이 나가는 바람에 의료제도가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2000년부터 이건 망하기로 예약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한 세대가 지나서 이게 이제 그 문제점이 완전히 다 드러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2,000명을 지르지 않았어도 건강보험은 망하게 되어 있었어요. 가장 큰 문제가 뭔가요? 왜 망하게 돼 있었던 건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건강보험이라는 제도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의료보장 제도잖아요. 근데 미국은 의료보장 국가가 아니에요. 미국은 의료보장 국가가 아니고 그 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유럽에 있는 그런 나라들은 의료보장 국가예요. 그리고 일본도 의료보장 국가고 대만도. 그런데 이제 의료보장 제도를 할 때에는 의료보장의 이념이 있어요. 그리고 의료보장의 원칙을 지켜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념 무시, 원칙 무시, 그냥 한국형으로 중국식으로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문제예요. 근데 이제 DJ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는 그전에는 일본의 제도를 뺏겨왔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일본에서 가져온 제도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일본에서 그 제도를 뺏겨왔는데 그 당시에는 제도를 베끼는 데에는 최소한 충실했어요. 그래서 이게 의료보장 제도인지 뭐 이념, 원리 이런 거는 몰랐지만 일본이 상당히 좀 잘 지키는 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카본 카피라고 해요. 그 글자 그대로 가져오는 거. 그거를 해오면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원칙과 이념을 지킨 것은 아니지만 일본 걸 따라하다 보니 어느 정도 그게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DJ 정권이 되면서 의료 제도를 민주화하려고 해요. 그 사람들이. 의료제.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잘못된 거다는 거죠. 이때까지 해왔던 이거는. 그러니까 일본 걸 가져왔으니까 그게 일제의 잔재다 뭐 그런 건가요? 일제의 잔재를 탈피하고 한국형으로 하겠다. 그때부터 망한 거예요, 사실. 그래요? 그때 이제 굉장히 대표적인 사건이 의료보험 통합이에요. 의료보험이 이제 1998년부터 준비해가지고 2000년에 통합을 하고 2003년에 재정 통합을 하는데 그때 이미 유럽의 의료보장 국가들은 의료보장 제도를 분권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통합을 한 거예요. 이게 잘못됐고. 그러니까 분권화라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적 재정이 있지만은 그거를 각 이제 지자체별로 각 권역에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알뜰하게 쓰게 하는 거죠. 남으면은 니들 해. 근데 모자라면 니들이 알아서 더 걷어서 이거 충당해야 돼. 이런 식으로 그 책임감을 좀 강조하는 쪽으로 주는 거죠. 가는 거네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이제 다 통합을 해가지고 건강보험공단을 공용으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중앙 정부에서 다 관리하는 그렇죠. 시스템이 된 거네요. 이게 경쟁이 없으면은 잘 될 리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전체를 경쟁이 없는 시스템으로 만든 거죠. 그 김대중 정권 때.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제도를 시행할 때는 물론 이제 가장 자비로운 해석을 또 해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정말 나라를 망치려고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 사람들이 나름 논리가 있지 않았을까요? 망치려고 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공부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무식하게 한 그러니까 거네요. 예를 들어서 그런 정책을 제일 대표적으로 위반을 하신 분은 영국에서 유학을 했는데 연수를 영국으로 가고, 근데 영국은 이제 공영제 국가라고 해서 모든 걸 세금으로 하거든요. 근데 모든 걸 세금으로 하기 때문에 의료제도 자체가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어요. 근데 영국은 공영제 국가여서 의료보장을 세금으로 하고요.
독일은 건강보험제 국가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보험료를 걷어서 하지 세금은 아주 조금밖에 안 써요. 근데 우리는 제도가 독일식 제도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미국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분은 영국에 가서 공영제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으로 하고 의료제도를 가지고 소득 재분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게 외눈박이였다는 게 문제예요. 영국도 영리병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기관은 정부와 계약을 해서 나는 그러면 정부의 이제 어떤 공무원 비슷한 신분으로 이 공적인 의료를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저는 그거 안 하고 그냥 독립적으로 민간 의료를 할래요. 내가 가격을 책정하고 혹시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질 거예요. 이게 계약이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 계약이라는 이런 개념, 사실 이 계약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게 동양에는 없는 개념이에요. 이거는 크리스찬이티를 그렇죠. 바탕으로 한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 계약이라는 개념이 있어야 이 공공의 트랙도 있고 민간의 트랙도 있고 그 사이에서 조화롭게 운영이 돼요. 어떤 최적의 어떤 조합을 이룰 수 있는데 우리는 계약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다 퉁쳐서 이제 뭐 공적 재정으로 할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그분이 영국에 가서 그 세금으로 하는 그것만 보고 온 거예요. 영리병원이 있다는 거를 못 본 건지 안 본 건지 무시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우리나라에 구현하려고 하면서 공공병원이 너무 적다. 왜냐면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95%가 민간 설립이고요. 병상 기준으로는 90%가 민간 설립이에요. 그러니까 공공의 트랙이 공공 설립 병원은 굉장히 적은 거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 의해서 모든 의료기관이 다 사실 건강보험이라는 공공의료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100%거든요. 100%? 그걸 강제로 적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의사들에게 전혀 선택의 여지 없이. 근데 이런 나라를 가지고 공공의료가 빈약하다면서, 그러니까 실제로는 공공설립병원 숫자가 적은 거죠. 그러면서 공공설립병원을 더 많이 만들려고 하는 거. 이게 이재명의 이제 정책 중에 하나고 그런 거를 이제 계속 노력을 해왔죠. 김대중 정부 때부터. 근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뭐 의료원이 잘 됐느냐, 열심히 할 리가 없어요. 열심히 안 해도 월급이 나오는데 열심히 할 리가 있습니까? 그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슬프죠. 근데 우리나라에 보면 하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예전에 어떤 외신 기자가 그런 책을 썼었거든요. 소용돌이의 한국 정치라는 책인데 이 대한민국에는 어떤 이슈가 있든지 중앙에서 모든 걸 다 빨아들인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다 보면 모든 게 그냥 하나에 몰빵되고 집중되는 현상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주요 도시 그러면 서울 말고 다른 도시는 이제 존재감도 없잖아요. 모든 게 다 서울로 집중돼 버리고 또 기업하면 뭐 한 3대 4대 기업이 대한민국 전체 파이를 거의 뭐 장악해버리는, 뭐 장악한다는 건 웃기지만 어쨌든 뭐 전체 그 뭐 법인세나 이런 게 실적 내는 거 보면 그 기업에 몰빵돼 있고, 또 말씀하신 의료 같은 것도 하나의 그 건강보험공단이라는 곳에서 모든 거를 다 장악해서 중앙 집권적으로 통제하는, 이게 대한민국의 어떤 그 인식 속에 그리고 심리 속에 아주 강력하게 각인이 돼 있는 정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교수님 말씀하신 의료 부분에도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그럼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우리 한국 의료가 이제 일본의 시스템을 약간 겉 포장지 아니면 그 어떤 얼개 구조를 베껴서 왔다. 그러니까 그래서 나름대로는 선방을 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일본 시스템의 어떤 정신과 이념은 무엇이었나요? 그게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였죠? 일본이 그거를 하잖아요. 서양의 제도를 받아들이는데 정신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 똑같은 거를 의료제도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일본은 독일식 의료제도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건강보험이라는 제도의 프로토타입은 독일이고 공영제도, 그러니까 세금으로 의료 보장을 하는 프로토타입이 영국이거든요. 그리고 또 미국은 그러면 또 다른 카테고리인 거예요? 미국은 의료보장 국가가 아니에요. 아, 애초에 그게 아닌 거고? 완전히 카테고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OECD에 있는 나라들 중에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는 어느 정도 의료보장을 한다고 보면 돼요. 근데 그게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세금으로 하는 타입, 건강보험으로 하는 타입,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일본이 독일 거를 이제 뺏겨오거든요. 근데 독일 거를 뺏겨오면서 제도는 뺏겨왔는데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거기에 숨어있는 정신, 그거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제대로 알고 뺏겨온 건 아닌 거죠. 근데 아무튼 뭐 이제 저렇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 뺏겨왔는데 선진화 시켜야겠다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가져온 그 거예요. 틀, 형태, 제도 이거는 가져왔지만은 그게 어떤 그런 원리 이런 거는 이제 보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명문화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나라 국민들에게 이게 은연적으로 이제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정신은 사실 이게 벤치마킹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아무튼 일본은 그 형식을 잘 가져왔어요. 잘 가져왔고 그거를 자기 나라에 이제 잘 적응을 했고 그거를 우리가 이제 잘 뺏겨왔죠. 그랬는데 이제 그쪽도 이념이 약하고 우리도 이제 이념이 약하다 보니 근데 이제 그쪽은 이념은 약한데 그래도 어떤 그 모르겠어요. 어떤 일본 정신이랄까? 그런 게 전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일본은 전통적으로 분권화된 사회예요. 옛날에 막부 이런 거 다 지역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도쿠가와 이에야스인가가 그걸 볼모 삼기 위해서 그 에도 시대에 그 볼모처럼 몇 달씩 와 있으라고 그런 제도를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자기가 통합하고 난 다음에요. 예. 그래서 일본은 기본적으로 분권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쏠리지가 않아요. 이게 도쿄로 쏠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도쿄가 아닌 다른 지역에도 굉장히 유명한 병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권역화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 자체가 일본은 이게 분권화되어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리고 유럽도 독일도 그렇고 다 조그만 뭐 공국 뭐 이런 것들이 있다가 비스마르크가 통일을 했잖아요. 그렇죠. 뭐 어떤 영주도 있었고 이제 그 사람들이 나중에 그렇죠. 발달해가지고 왕국이 그렇죠. 됐고 그렇게 된 전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의 케이스라든지 일본의 케이스는 그 지역 주민들의 내리 사이에 이게 분권이라는 거가 그냥 프로토타입으로 내장이 된 거예요. 수백 년에 걸쳐서 역사를 경험하면서 국민 정신 속에 그게 들어가 있었다. 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옛날부터 뭐 사람은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그렇죠. 답이 정해져 있고 무조건 중앙으로 몰빵하는 조선시대 때부터 뭐 그게 그렇죠.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극복하려면 특단의 노력이 필요한데 특단의 노력을 안 했죠. 근데 이제 그 중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게 지역이 유지됐는데 이게 DJ 정권이 의료보험을 통합하면서 그 지역 개념을 없애버려요. 그래서 아무데나 갈 수 있게 아무데나 갈 수 있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의 의료기관은 이게 힘이 들죠. 제가 이제 아산병원에서 레지던트를 했는데요. 아산이나 삼성 같은 그런 엄청나게 큰 규모의 병원을 허용하는 거가 이게 의료제도 측면에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면 좀 이상한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엄청 많을 그렇죠. 수 있다. 왜냐면은 이게 그 전에 아산 삼성이 생기기 전에는요. 모든 대학병원이 다 대학병원이었잖아요. 대학을 직접 끼고 그 대학 졸업생들이 주로 그 대학병원에 갔어요. 근데 아산병원이나 삼성병원 이런 데는 전국구 병원이잖아요. 자기 대학 정원은 몇 명 안 돼요. 40명밖에 안 돼. 근데 병원이 저렇게 크니까 전국의 의사를 숙련하는 거예요. 전국에서 의사를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것도 물론, 실력 있는 의사들 다 빨아들이죠. 그렇죠. 물론 이제 좋은 기능도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산이나 삼성에서 펠로우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비수도권 의대 출신인데 여기서 레지던트를 했는데 아산, 삼성 이런 데 가서 펠로우 한 2, 3년 하면은 엄청 많은 환자를 보니까 실력이 이제 단기간에 촥 오르는 거죠. 그럼 다시 자기 모교로 돌아가서 그걸 똑같이 그대로 해요. 이제 그런 식의 순작용도 있었는데 이 아산 삼성이 생기기 전에는 서울대병원은 친절하지 않았어요. 더러웠어요. 그냥 서울대라는 타이틀로 그냥 먹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산병원은 굉장히 친절했어요. 그리고 삼성병원 생길 때는 보호자 필요 없는 병원 이런 걸 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소득 수준이 점점 증가하면은 사람들이 마시는 술의 종류도 뭐 소주 막걸리에서 맥주가 됐다가 와인이 됐다가 위스키가 됐다가 이런 식으로 술 종류가 달라진대요. 그런 것처럼 그 시대에 90년대 그때쯤에 우리가 이제 뭐 IMF를 겪기도 했지만은 이게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계속 높아지면서 깨끗하고 친절한 병원에 대한 욕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서울대는 그걸 무시했어요. 왜냐면 유아독존이니까. 어차피 우리가 뭐 원탑이니까. 네. 네, 뭐 그런. 근데 아산 삼성은 그걸 파고든 거예요. 이 깨끗하고 친절하고 빠릿빠릿하고 그러니까 결국 서울대는 국립대 병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준공무원에 이제 해당되는 신분이고 국가의 지원을 받죠. 근데 아산 삼성은 자기들이 돈을 출연해가지고 어쨌든 거기로 이제 그걸로 이렇게 굴리는 거잖아요. 그런 완전히 그 병원에 새로운 역사를 쓰게 돼요. 아산병원이. 그리고 이제 그거를 좀 비슷하게 따라한 게 삼성병원이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서 전국에서 의사를 석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비슷한 시기에 그러니까 이제 아산병원이 93년인가에 93년 더 전에 생겼어요. 제가 인턴을 93년인데 그 전에 생겼으니까 90년대 초반 그 정도에 생겼는데 그때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한 10년 후에 삼성병원 생기면서 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그리고
DJ 정권 때 그 권역이라는 개념을 없애면서 환자들이 맘대로 갈 수 있게.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경북대학을 나왔는데요. 대구 경북 지역 사는 사람들은 일단 이제 경북대학교 병원이나 아니면 뭐 계명대학교 병원, 영남대학교 병원 이런 데가 이제 정점이에요. 거기에서 안 된다고 해야 다른 지역을 갈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보험이 지역주의였기 때문에 그 대구 경북 지역에서 쉽게 말하면 대구 경북 지역에서 거둔 보험료는 거기에서 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대구 경북지사가 그 지사로 돈을 보내줬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돈이 그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통합을 하게 되면 전국이 그냥 한 통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국민들이 맘대로 이제 서울을 가게 된 거예요. 근데 또 2004년에 KTX가 뚫렸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의 50%가 수도권에 살거든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수도권에 살아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자식의 보호자지만 부모님이 나이가 들면은 자식이 보호자가 돼요. 그러니까 자식 입장에서도 평소에는 부모님 잘 못 뵙는데 편찮으시다고 하니 이제 내가 사는데 근처로 오시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지 뭐 들려라도 볼 거잖아요. 뭐 출퇴근을 하든 뭐 주말에 들려다 보든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수도권으로 점점점 모이게 정책이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방 의료는 급격하게 약화된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이게 한두 개가 아닌데 핵심은 의료 보장의 이념 그리고 의료 보장의 개념 이런 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그럼 의료 보장이 뭐냐? 이게 의료보장의 이제 이념은 이제 국가가 이제 공적 재정을 만들어서 돈 없는 사람도 다 의료를 보장한다 이건데 의료보장의 개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의료를 사회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 자체는 사적재화거든요. 시장에서 거래되거든요. 근데 의료보장 제도가 생기면서 1948년에 생기면서 이거를 시장 기능을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의 의료 서비스의 가격 기능을 없애버리는 게 사회화거든요. 근데 이게 공짜는 아니잖아요. 어떤 재화를 계속 생산하려면 누군가는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딴 사람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료 이용을 사회화한 게 의료보장의 개념인데 이게 돈을 낼 때는 능력에 따라 내지만은 그걸 이용할 때는 필요에 따라 평등하게 하는 게 이게 의료 사회화의 개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 의료를 이용하는 사람과 돈을 내는 사람이 일치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병들고 나이 든 사람들이 주로 의료를 많이 이용하지만 돈은 주로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낸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도덕적 해이가 생겨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 돈이 아니니까 나는 조금밖에 안 내고 대부분의 돈은 딴 사람들이 내주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하려고 하고 더 고급 서비스를 원하게 되고 더 자주 의사를 만나려고 하고 내 집 바로 앞에 병원이 있기를 원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거를 제재를 해야 돼요. 제도로. 우리가 의료보장 제도를 제대로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근데 복지부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서울대가 시키는 대로 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도가 점점 이제 망가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이재명이 말하는 공공의료 관련해서 교수님 지적해 주신 이제 지역 간 의료 격차 완화 그리고 뭐 지방 의료원 지원 확대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여기에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제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진짜 지방 의료를 살리는 해결 방안은 뭔가요? 뭐 지금까지 약간 커버해 주신 것 같긴 한데 네. 이재명 정책과 빗대서 이렇게 같이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 지방 의료를 강화하는 거는 필요해요. 정말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그 민주당이 내세우는 거는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저는 저쪽 사람들의 종특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명제는 내세우는 명제는 이건데 해결책이라고 내세우는 게 전혀 이게 상관성이 없어요. 전혀 렐리번트하지가 않아요. 이게 저 사람들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굉장히 뭐 지방 의료를 강화해야 되지 않냐, 뭐 공공 의료를 강화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내세우는 거는 공공 의료인 건강보험을 더욱더 망치고 지방 의료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그런 정책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콩고물에 가 있는 거죠. 이게 마음이 국민에게 가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이 뭐예요? 잿밥에 가 있으니까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근데 교수님 생각에는 좌파 정책이 대체적으로 그렇잖아요. 네. 목적하고 의도하는 거랑 다른 결과는 항상 가져오는데 그게 종특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멍청해서 그런 것 같으세요? 아니면 나쁜 놈이라서 그런 나쁜 것 놈이라서 그런 나쁜 의도 자체가 알고 그랬던 모르고 그랬던 이게 의도가 선하다고 해서 그게 다 선하다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경과도 중요하잖아요. 결과도 중요하고. 결과를 봐야 되는 거니까요. 네. 근데 이제 초반에는
막 그 정도로 사악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초반에는 몰라서 그랬고 이게 어느 정도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표하는 거가 이권을 나눠준다는 거잖아요. 이권을 자기가 홀라당 먹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우파 정치인과 좌파 정치인의 차이래요. 우파 정치인은 어떤 이권이 생겼을 때 그걸 자기가 홀라당 먹는데 혼자. 근데 좌파는 그거를 나눠줘서 시장 그 어떤 생태계를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 주변 사람들 조직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계속 이렇게 먹이 사슬이 연결되는 거예요. 생태계를 만드는 거네요. 그러니까 거대한 이 표 집단이 형성되는 거죠. 지지 집단이 형성되는 거, 지지 그룹이. 그게 이제 좌파 정치인들의 이제 특징인 것 같은데 처음에는 이제 몰라서 그랬다고 생각하고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랬다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나타남으로써 이게 자기들의 텃밭이 된 거예요. 어떻게 국가 재정을 이거를 헐어가지고 자기들이 헤쳐먹을까? 그게 이제 뭐랄까 너무나 꼭 먹고 알 먹고죠.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꼭 먹고 알 먹고 하기 위해서. 꼭 먹고 알 먹고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지방 의료를 강화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이제 권역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근데 사실 이게 쉬운 개념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한 아산, 삼성 이런 거 생기기 전에는 지역 간의 격차가 사실 거의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국립대학병원 특히 뭐 경북대, 전남대 이런 데 엄청 훌륭하죠. 뭐 부산대 이런 데도 훌륭하고요. 그런 의료 수준의 격차가 별로 없었어요. 별로 없었는데 이게 점점 갈수록 이게 차이가 이제 좀 생기게 된 거죠. 근데 그거를 그동안 굉장히 많은 이제 주로 이제 의대 교수들이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이거를 결정적으로 무너뜨린 게 이게 사법 리스크예요. 왜냐하면 이게 의사가 환자를 죽이려고 뭔가를 하는 사람 없거든요. 내가 이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살리려고 했는데 그게 살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뭐 그게 불가항력적인 이유였던. 근데 그거를 아니면 뭐 수술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잖아요. 인간이니까. 뭐 그렇죠. 이제 실수를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중대한 과실이 아닌데도 또는 이제 전혀 과실이 없고 불가항력적인 상황인데도 그렇죠. 그거를 다 형사 고소를 해요. 그러니까 감옥을 보낸다는 거예요. 감옥을 보낸다는 거는 너가 누군가를 해칠 의도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가 실력이 없어서 사람을 상하게 했으니 손해배상을 해라. 이거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 명백하게 잘못을 했다면. 근데 너를 형사 고소를 해서 감옥에 집어넣겠다. 이거는 완전 another story거든요. 그러니까 돈으로 때울 수 있는 거는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몸이 구속 상태가 되면 그리고 이제 이런 소송이 있으면은 그 의사는 다시는 그 수술을 하고 싶어 하지 않게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심장 수술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제 그 의사가 된다고 해서 갑자기 심장 수술을 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공이 4년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심장 수술을 잘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펠로우 2, 3년 해가지고 안 돼요. 그러니까 전공의를 끝나고도 최소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야 이게 수술을 아주 숙련되게 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자기가 의도적으로 환자를 죽인 게 아닌데 왜 악결과가 생겼냐. 너는 형사 처벌을 받아야 돼. 이러고 이제 막 왔다 갔다 하게 하고 뭐 10억 넘게 물어내라. 이러면은 다시는 그 수술을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의사도 그러니까 이제 그 환자 당사자나 아니면 가족들도 굉장히 상처가 되지만 의사도 굉장히 큰 트라우마를 받거든요. 내가 환자를 살렸어야 됐는데 살리지 못했다는 그 무게감은 일반인들은 상상을 못해요. 그 중압감은. 근데 그거를 너 감옥에 가야 돼. 아니 뭐 십몇억 물어내. 이러면은 이게 엄청 자괴감에 빠져서 다시는 그 수술을 하고 싶지 않아지게 되거든요. 그거를 극복하고 그 수술을 다시 하는 사람은 거의 성인의 경지에 이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의사가 그 수술을 숙련적으로 할 수 있을 때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었고 그리고 이 케이스는 아깝게 됐지만 이 의사가 앞으로 계속 이 수술을 할 수만 있다면 굉장히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을 텐데 이걸 집어넣고 아니면은 십몇억을 물어내라. 이러면은 그 의사는 다시 그 수술을 안 해요. 그럼 그 의사가 앞으로 살릴 수 있었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냥 뭐 죽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그러니까 이게 공공의료라는 개념이 필요한 거예요. 공공의료가 건강보험의료고 이게 의료보장 제도이다 보니 의료보장은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인데 의사의 손을 빌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이거를 어느 정도는 보호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못을 했으면은 그걸 돈으로 해결을 하는 게 낫지. 그 돈도 이제 어느 정도 한도가 있어야 되지만은 이거를 형사 고소를 한다는 거는 다른 나라에는 이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고 지금은 옛날에는 형사 고소만 당했는데 지금은 면허가 날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의사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일단 환자를 거부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환자가 무조건 수술해야 돼. 근데 살리면은 평균 살리면 기본이고 평타 친구. 예, 평타고 조금이라도 잘못되면은 뭐 신면허 물어내거나 감옥 가거나 신면허 물어내거나 감옥 가고 면허 날아가는. 그러면 의사는 그러니까 자기를 인생 종치는 거잖아요. 뭐 그렇죠. 네. 자기를 보호하는 방법이 그 행위를 안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럼 누가 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런 최소한의 보호를 이거는 국민들을 위해서 의사를 보호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좌파들은 특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많은 국민들은 거기에 넘어가지고 왜 의사한테 특혜를 주냐, 돈도 잘 버는데 뭐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 의료를 어떻게 할 거냐. 교수님 그 얘기 잠깐 넘어가기 앞서서 네. 그 말씀하신 그 사법 리스크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틈만 나면 뭐 종종 언론에 기사가 뜨잖아요. 뭐 어떤 의사가 수술하다가 누가 죽었다. 아니면 뭐 의사가 뭐 잘못을 했다. 그래서 사망했다. 뭐 이런 아니면 뭐 어떤 피해를 받았다. 그럼 일단은 그 자체도 굉장히 비극적이지만 뭐 인터넷에 댓글을 보면 거의 뭐 열의 아홉은 의사를 죽일 놈이라고 욕하는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의사 뭐 나쁜 놈, 의사들 뭐 개새끼들 뭐 이렇게 하면서 아주 뭐 쌍욕을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벌써 의사라고 하면 어떤 기득권 집단,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실수나 잘못은 용납할 수가 없고 그 가운데서 발생한 어떤 사건 사고에 대해서도 어떤 맥락을 보려고 하지 않고 그 결과만을 보고 의사들을 매도하려는 그 정서가 굉장히 강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느끼는 거는 의사도 사람이니까 말씀하신 그렇죠. 어떤 인센티브도 있을 것이고 자기 삶에 대한 어떤 자세도 있을 것이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도 의사니까 그 직업으로서 열심히 하다가 결과가 기대했던 거랑 다른 것이 나오면 자괴감이 들 수 있잖아요. 뭐 수술을 실패했다거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제 중요한 게 의도인 것 같아요. 의도. 그러니까 인텐션이 있었냐. 말씀하신 어떤 뭐 그 환자나 어떤 사람을 해야 할 의도를 가지고 그걸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뭐 형사처벌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의도가 없는 상황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형사처벌한다거나 말씀하신 대로 그 민사상에 아주 강력한 처벌하게 되면 결국 인센티브 스트럭처 자체가 굉장히 왜곡돼서 의사분들이 집도를 할 때나 수술할 때 굉장히 소극적으로 방어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아니면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이 사법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권복규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어떤 예시를 드시면서 미국에서는 주로 클리닉 같은데 의사분들이 고용돼서 그 수술을 많이 하잖아요. 일을 하시는데 거기서는 뭐 사법 리스크가 있으면 주로 기관이나 병원에서 그거를 펀드를 조성해서 주로 방어를 해준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미국의 방안은 우리의 해결책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요? 제도가 달라요. 거기는 의료보장 국가가 아니고 우리는 의료보장 국가거든요. 그 말은 이게 국가가 보장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국가가 보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보상과 배상이 있어요. 보상은 일종의 위로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슬프잖아요. 갑자기 가족을 잃게 되고 슬픈데 그러면은 그 가족 입장에서는 그래도 뭐 돈으로 위로가 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위안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의사 입장에서는 그 악결과를 빨리 떨어버리고 다른 환자 보는 데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보상금을 의사가 내게 되어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건강보험 재정으로 보상을 해야 돼요. 위로금을 줘야 돼요. 근데 이거는 어떤 그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그 뭐 몇 년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남은 가족이 그걸로 이제 약간의 위로를 받고 새로 살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최소한의 기반, 뭐 이제 이런 거가 되어주는 정도의 보상금이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공적 재정으로 해야 돼요. 건강보험 재정으로 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의사들은 계속 불려와야지 되고 그리고 병원은 뒤집어 엎거든요. 그런 이제 피해자 단체 이런 데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현재는 의사 개인 차원에서 다 보상을 하게 돼 있죠.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대학병원 정도에 있으면 이제 법무팀이 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약간의 커버가 있겠지만 커버가 돼요. 커버가 되는데 이제 작은 규모의 병원이거나 개인 의원인 경우에는 요즘 개인 의원에서도 수술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혼자 오롯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개인 의원이 만약 혼자 오롯이 책임을 져야 된다면 가격을 개인 의사가 정할 수 있게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만약 미국처럼
의사가 뭐 미국은 사실은 보험회사가 정하는 거지만 그게 가격을 어느 정도 이제 공급자인 의사가 정할 수 있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리스크를 자기가 안는 게 괜찮죠. 근데 우리는 지금 가격을 통제하잖아요. 가격은 정부가 결정해요. 그리고 그게 원가 미만이에요. 근데 어떤 이제 나쁜 결과가 생겼을 때 그거를 다 뭐 보상금도 의사가 해결해야 되고 그 배상금도 의사가 해결해야 되고 감옥도 가야 되고 면허도 날라가. 이거는 의료보장 제도가 아닌 거예요. 결국은 공공의료가 뭐냐. 이거에 대한 개념이 지금 정부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자꾸 이거를 의사한테 네가 해결해. 의사 돈 많잖아.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의사들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위험한 일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인센티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의사의 인센티브도 무조건 돈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많은 의사들이 특히 대학에 있는 사람들은 명예를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요. 내가 환자를 많이 보고 실적을 쌓아서 좋은 논문을 쓰고 뭐 NAJ 이런 데 막 논문 쓰고 그런 무형의 그런 인센티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위험한 뭐 흉부외과, 신경외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위험한 과들은 수가는 뭐 충분하지 않은데 리스크만 많아. 감옥 갈 위험만 많아요. 근데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하겠냐고요. 하고 싶겠냐고.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돈도 물론 뭐 생활할 정도는 되어야 되지만 무형의 어떤 그런 인센티브를 이때까지는 있었는데 그거가 어느 순간부터 특히 그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나면서 그 무죄 추정의 원칙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무시하고 다 수갑 채웠잖아요. 그걸 보면서 전국의 의사들이 멘붕에 빠져서요. 그게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를 기피하게 된. 그래서 이게 보상은 건강보험 재정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기준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이제 뭐 최저임금. 그리고 만약 의사가 잘못했어. 잘못을 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돼. 그런 경우에도 배상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신고소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이 평소에 돈을 얼마나 벌었나. 그거를 감안해서 이 사람이 안 죽고 살았으면은 뭐 어느 정도 소득을 뭐 벌었을 텐데. 그러니까 피해 환자의 신고소득. 그렇죠. 피해 환자의 신고소득. 이제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이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배상의 기준은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제 장애가 남았다든지 할 때 그러면 24시간 간병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10억 넘어요. 무조건 10억 넘어요. 근데 의사가 어떻게 해도 10몇 억을 낼 수는 없어요. 그렇게 의사가 부자 아닙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몰아가면은 이제 사법제도가 이제 그렇게 만드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의사는 안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위험하지 않은 거는 비급여가 많아가지고 돈을 잘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명예를 추구할 수 없다면 그냥 나는 돈 버는 걸로 갈래.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이렇게 되면은 의사도 자괴감에 빠지고 국민들은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는 거죠. 소위 말하는 피한성이라는데 뭐 피부과나 그렇죠. 안과, 뭐 성형외과 이쪽으로 많이 빠지는 현상이요. 근데 지금 교수님 제가 궁금한 게 말씀하시는 거 듣다 보면 뭐 교수님뿐만 아니라 대부분 의사 선생님들 아니면 의료계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앓는 소리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 건강보험 시스템이라든지 의료 시스템이 뭐 겉은 번지르하지만 이거 정말 속빈 강정이다. 그리고 이거는 정말 한순간에 박살날 수 있고 이미 골마 터져서 지금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의료 현장에서 의사로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약간 일반인 관점에서 질문을 드리자면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의대가 1등이에요. 그게 비정상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의대 가고 싶어하고 뭐 강남의 엄마들도 다 애들 의대, 초등학생부터 의대반 보내려고 하고 입결도 의대가 제일 높잖아요. 의대 쭉 한 다음에 이제 뭐 서울대, 공대 이렇게 나오는 그게 현실인데. 비정상이죠. 근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만약에 안 좋은 거면 사람들이 기피해야 되는데 왜 그래도 의대를 이렇게 가고 싶어하는, 의사가 되고 싶어하는 것 같으세요? 왜냐하면 이제 일단 의사들의 평균적인 소득이, 특히 개원하신 선생님들의 소득이 증가하고 있는 거는 맞아요. 왜냐면은 이게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이 10년 전만 해도 50조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 100조가 넘었어요. 근데 의사가 더블로 늘어난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건강보험 재정을 다 의사만 쓰는 건 아니지만 의사도 쓰고 뭐 간호사도 쓰고 의료기사도 쓰고 제약회사도 쓰고 의료장비 회사도 쓰고 병원 그 뭐 영양사 뭐 병원 경호업체 뭐 청소 아주머니 뭐 화장실 청소 뭐 상하수도 뭐 이런 거 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관련돼 있고 그 사람들이 다 결국은 건강보험 재정으로 급여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건강보험 재정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거는 어떤 의사들은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돈을 많이 벌게 된 분들의 대부분은 이제 개원하신 선생님들이에요. 근데 개원하신 선생님들 중에는 이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의사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 측정했던 시점이 있는데요. 그 시점에 산부인과 의사들의 자살률은 진짜 뭐 거의 우리나라 평균 자살률의 배가 넘을 정도였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박민수 차관이 그 보건복지부 무슨 과장하면서 산부인과 DRG라는 제도를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DRG라는 제도는 미국 제도예요.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 제도예요. 근데 그거를 억지로 적용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의사들은 기본적으로 박민수라는 인물이 이게 그냥 공무원이 아니에요. 이거를 국민들은 이해를 못 하세요. 엄청 많은 의사를 자살로 몰고 간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DRG 그게 뭐예요? 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거는 어떤 에피소드 예를 들어서 맹장염이다. 맹장염으로 수술하면은 일정액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수술을 했던 뭐 얼마 동안 입원했던 상관없이 일정액을 주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이 DRG가 가능한 이유는 미국은 병원이 오픈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의사가 저는 지금 순천향대학의 월급장애 의사잖아요. 근데 미국은 대부분의 의사들은 자기 클리닉을 가지고 있고 수술을 병원에 들어가서 해요. 그래서 수술을 받고 퇴원을 할 때 하스피탈 피가 있고요. 닥터스 피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닥터스 피는 행위별 수가제. 의사가 행위를 한 데에 대해서 수가를 따로 주고 병원에는 뭐 간호사나 이렇게 병원 이제 인력이 있잖아요. 그 인력에 대해서는 이제 하스피탈 피가 있는데 이거를 DRG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묶여 있죠. 우리나라는 일단 의사들이 개원을 하거나 병원 월급장애 의사거나 두 개 중에 한 개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가에 인건비가 들어있어요. 의사 인건비가 들어있어요. 근데 미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의사 인건비는 따로예요. 따로 책정이고 병원 운영비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을 DRG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의사들은 행위별 수가제를 받을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수가에 병원에 관련된 모든 사람의 인건비, 재료비, 운영비가 다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억지로 여기다 DRG를 하면 이게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가 없거든요. 금액이 확 삭감되는 거니까요. 거기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 케이스가 생기면은 손해인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맹장 수술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배 아파서 입원해서 금방 쉽게 진단이 되어서 딱 수술하고 아무 문제 없이 한 3일 만에 퇴원했다 끝.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진단이 어려워서 초음파 했다가 CT 했다가 막 이렇게 하고 뭐 마취를 하는데 이 사람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엄청 많은 과에 컨설트를 받았어야 됐고 마취과 의사가 뭐 엄청 노력을 많이 해야 됐고 나이가 많아서 회복도 잘 안 돼가지고 정환자실에 한 이틀 있었어야 됐고 그러다 보니 이제 회복이 늦어져서 남들보다 더 오래 입원했다. 이런 게 똑같아요. 그래서 맹장 수술 받아도 똑같아요. 똑같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정말 그건 그게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제도가 안 맞는데 자꾸 미국 거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미국은 일단 의료보장 국가가 아니고 이 가격에 대한 자율권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부가 모든 걸 통제하는데 이게 자꾸 미국식 제도를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맞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맹장 수술을 받더라도 뭐 하버드 병원에서 받는다. 그리고 뭐 메이오 클리닉에서 받는다. 그게 다 가격이 다른 거예요. 다 다르죠. 한국은 다 똑같죠? 그게? 예. 맹장 수술이랑 캐테고리만 있으면 다 똑같은 거예요. 누가 집도하든지. 맹장 수술 수가 똑같아요. 입원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수가나 어떤 그 수술에 대해서 딱 그 중앙 집권화된 어떤 그 가격 시스템이 정해져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가격 통제 국가고 저기는 가격 통제 국가가 아니에요. 그리고 가격을 내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내고 하면 불법이에요. 거기서 덜 문제가 받지도 많이 못해요. 거기서 덜 받지 딱 그냥 정해주는 만큼만 받아라 이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완전 다른 제도인데 미국 거를 자꾸 이제 적용하려고 하니까 이제 의사들이 그거 우리나라에 안 맞다 이렇게 해도. 근데 진짜 그 가격이라는 게 사실 묘한 거잖아요. 가격이란 거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막 얘기할 때 그 신라 호텔에 뭐 망고 팥빙수 10만 원 하는 거 하면 욕하는 사람도 있어. 어떻게 팥빙수 하나에 10만 원을 뭐 쳐바르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래도 팔면 먹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걸 뭐 사 먹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뭐 아니면 정말 흔하지 않게 기념일 같은 데 가가지고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한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가격이라는 게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를 잘 인식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가격이라는 게 정말 이 많은 수만 가지의 팩터들이 다 반영돼서 시장이 딱 가격을 결정하는 건데 한국에서는 특별히 의료 분야에서는 정부가 그걸 딱 정해준 대로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긴 하네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 일반인 입장에서 가격을 만약 의사 선생님들이 다 정하고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맡겨버리면 담합하지 않겠느냐. 의사들이 너무 자기들끼리 전문직을 가지고 있고 일반인들은 다 잘 모르는 영역이니까 이렇게 짬짬해가지고 꿍꿍이 하면서 정말 의료 가격이 천정부지 같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가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요. 의사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거꾸로 실질적인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이제 순천향병원에 있는데 순천향병원 설립자이신 분은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통제하기 전 건강보험이 도입되기 전에는 가난한 사람 그냥 집 보냈어요. 치료비 안 받고. 그리고 개원하신 선생님들도 이게 보면 행색을 보면 대충 알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좀 뭐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그래서 이게 그냥 그 환자가 이 진료비를 뭐 적게 받기도 하고 돈이 없어서 뭐 닭을 한 마리 뭐 그런 것도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게 플렉서블 했다는 거죠. 가격 체계가 오히려. 근데 이게 정부가 통제를 하게 되면 그냥 정해준 대로 받아야 되고 그보다 더 받을 수도 없지만 적게 받을 수도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사람들이 의사에 대해서 정말 많은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이제 돈만 좋아하고 물론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돈 싫어하는 사람 없죠. 의사도 인간이니까. 이 의학이라는 거를 배우면서 내가 환자를 가지고 돈을 벌어야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걸 배우다 보면. 그런 점에서는 되게 이제 안타깝죠. 왜냐하면 의학이라는 학문은 이제 세상에 많은 학문이 있지만 의학이라는 학문은 굉장히 이제 이게 가치가 있는 학문이고 굉장히 좀 위대한 학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이거를 또 의학이라는 학문을 배우면서 내가 어떻게 내가 가진 지식 모든 걸 다 동원해가지고 이 사람을 살릴까 이거를 고민하지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지식을 이용해서 돈을 벌여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돈을 버는 의사들이 생기는 거는 이게 세상이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아까 이제 하신 질문이랑도 약간 관련이 되는데 왜 다 의대를 가고 제주 의대까지 차야 서울대 공대가 차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의사분들이 그렇게 죽는 소리 하는데 또 대한민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의사가 되고 싶어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게 뭔가 미스매치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스매치는 그것도 DJ 정권이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 입장에서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셨잖아요. 잘못된 현상이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퍼스트 티어는 공대를 가야 돼요. 의대는 세컨드 티어가 가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의료라는 거는요. 뭔가 창조해서 돈을 벌어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공대는 창조를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의료 장비가 있다. 뭐 예를 들어 로봇 수술을 하면은 훨씬 뭐 치료 성적도 좋고 근데 로봇 수술 장비를 의사가 만드나요? 아니거든요. 공대가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는 거는 공대예요. 공대에 이공계에 좋은 사람들이 가야 정말 엘리트가 나오고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깨부순 게 이게 IMF 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일이 생겼죠. 예를 들면 이제 저 때만 해도 제가 87학번인데요. 우리 학교의 이과 1등은 포항공대를 갔어요. 제가 이제 학교를 대구에서 나왔으니까요. 우리가 이과 1등은 포항공대를 갔고 물리학과를 갔어요. 그리고 그 밑에 2, 3, 4등이 경북의대를 갔거든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반도체로 먹고 살고 원전으로 먹고 살고 이렇게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IMF가 되면서 기업들이 연구직인 사람들을 다 잘랐어요. 뭐 물론 이제 대량 해고를 많이 했지만 주로 이제 연구소에서 신기술 이런 거 개발하던 사람들을 많이 잘랐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니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 못했는데 쟤는 의대 가서 계속 자영업을 하고 있네? 근데 나는 잘려서 갑자기 백수가 됐네? 이때 현타가 온 거예요. 그분들이. 그분들은 자식들을 길을 쓰고 의대를 보낸 거예요. 안정성이네요. 그렇죠. 안정성. 왜냐하면 이제 이게 의대는 이게 물론 이제 면허 관리를 하기는 하지만 자기만 이게 체력이 되면 80살 넘어서도 환자를 볼 수 있거든요. 근데 80살 넘어서까지 직장을 다니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인구 고령화가 되면서 나이가 들어도 이제 경제력이 어느 정도 필요한데 아무튼 의사는 이게 개원을 하고 있으면 뭔가는 이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어떤 그런 경제적인
안정성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인기 직업이 된 것 같은데요. 전문직으로서 안정성. 근데 이게 정상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의사는 내수용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이공계로 좋은 인재가 가게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삼성이나 뭐 LG, 대우 뭐 이런 지금 대우 없어졌지만 이런 데가 되게 잘못했다고 말을 해요. 왜냐면 이제 그런 이공계 인재를 뽑아가지고 연구소 이런 거 해가지고 무슨 반도체 만드는데 뭐 신기술 뭐 이런 거 했을 거 아니에요. 뭐 공정기간 단축하고 이런 기술을 만들었을 때 파격적인 혜택을 주고 인센티브 짱짱하게 주고 막 그랬으면은 사람들이 계속 공대를 갔을 거다는 거죠. 근데 그런 데는 수시로 자르고 그러니까 중국으로 자꾸 가잖아요. 사람들이 뭐 1, 2억 준다 그러면 그냥 가잖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의사는 오래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늘고 길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근데 그 교수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결국 대한민국의 의사 선호 현상은 그 많은 문제와 또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그 불만 토로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의 성장과 소위 말해서 상방이 닫혀 있는 사회라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성장 동력이 더 이상 떨어지고 말씀하신 IMF 같은 걸 겪으면서 경제적으로 일단 안정되고 또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그 전문직의 인식 또 명예도 좀 있잖아요. 내가 의사다 그럼 어디 가도 뭐 주눅 들진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조합을 다 갖춰봤을 때 공부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려면 어떤 이공계 쪽으로 가는 것보다 의사가 되는 것이 가장 행복하게 또는 내 삶을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인 것 같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미국에서 잠깐 대학원을 다녔었는데 그 미국의 대학원을 다니면서 참 운이 좋게도 학부생들을 좀 관찰할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그 조교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정말 똑똑한 애들이죠. 걔네들은. 근데 거기서 이제 문과나 이과나 똑똑한 애들은 이제 보통 뭐 로스쿨을 간다거나 졸업하고 나면 아니면 메디컬 스쿨을 간다거나 아니면 뭐 월가 같은 데 가서 뭐 금융계통으로 이렇게 많이 진출을 해요. 근데 그 중에서 그보다 완전 차원이 다르게 더 똑똑한 애들은 딱 졸업하면 바로 창업을 하더라고요. 창업을 해가서 한 5년, 10년 정도 이렇게 열심히 뭐 굴리고 난 다음에 투자금 유치받고 혁신하는 거 하고 또 자기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가치를 창출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딱 10년쯤 뭐 5년에서 10년 일하고 나면 딱 미국의 그 IPO 상장을 하잖아요. 그럼 바로 빌리어네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30대 초반에 조단위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자기 선배들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내 아는 선배가 같이 동아리 활동하고 있었는데 대학 가다가 이제 나중에 창업해서 IPO 했는데 대박 터뜨렸더라. 근데 뭐 그렇게 하다가 창업해서 안 되면 뭐 그걸 경력 삼아서 다른 데 애플이나 그렇죠. 뭐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데 또 재기가 가능하잖아요. 엔지니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뭐 꼭 그렇게 창업해서 조단위 부자가 되지 않더라도 뭐 말씀하신 물리학이나 엔지니어링 박사를 받아서 뭐 애플이라든지 뭐 테슬라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아니면 뭐 엔비디아 이런 데 박사급 연구원으로 들어가면 사실 워라벨 수준에서도 의사 못지않게 훨씬 더 좋은 삶을 그쵸. 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방이 열려 있고 기회가 많이 열려 있으니까 미국에서는 의사가 최고 대우를 받기도 하지만 또 연봉이 높죠. 굉장히 돈을 잘 벌긴 하지만 보험료도 엄청 내요. 그러니까 보험료도 엄청 내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 쪽으로 완전 쏠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다양하게 정말 가치를 창출하는 분야로 이렇게 많은 인재들이 골고루 이렇게 진출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게 대한민국 의사 선호 현상 교수님은 이제 비정상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성장 동력이 떨어진 사회의 어떤 그 쓸쓸한 단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그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게 기술을 천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승만이나 박정희 시대 뭐 전두환 시대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 한반도의 역사상 굉장히 이상한 시기였던 거예요. 근데 그 시기를 지나니까 다시 조선으로 회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산업공상이라는 거가 국민들의 인식에 뿌리 박혀 있어서 기술을 천시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슬픔이 나타나요. 그럼 의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한다면은 근데 이게 편법으로 나쁜 일을 해서 돈을 번 게 아니잖아. 열심히 환자를 이제 진료를 해서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돈을 벌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게 존경을 하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엄청 욕을 해요. 나쁜 놈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양가적인 감정. 전 이게 그 그러면서 또 자기 자녀들을 의대 보내고 싶어 맞아요. 하고. 그러니까 이 양가적인 감정과 산업공상. 저는 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여기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틀을 깨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게 습속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승만 대통령이 표현하신 이 습속을 깨지 않으면은
이게 참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이중성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잔인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 습속을 어떻게 교화시킬 거냐? 그건 결국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종교로서 뭐 이제 이런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또 교육으로서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점점 물질만을 추구하게 되고 그런 사회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정부가 그걸 조장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전 되게 좀 슬픕니다. 슬픈데 아무튼 이게 1등이 의대 가는 거는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의사는 내수용이에요. 의사는 내수용. 그리고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사람은 공대에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해를 해야지 되고 이 공대에 가서 이 사람들이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도록 혹시 실패를 하더라도 그 갭을 극복하고 다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안심소득제 같은 거거든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안심소득제라는 거가 있어요. 어떤 소득이 단절될 때 자기 의지가 아니고 어떤 이제 주변의 변화에 의해서 원하지 않았지만 소득이 단절될 때 이거를 최저 생계를 이제 하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극복할 수 있게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이제 그런 건데요. 그 크레바스라고 해요. 소득 크레바스라는 그 이제 용어가 있는데 그거를 건너갈 수 있게 이제 사회가 도와주는 거죠. 이런 게 있어야지 창업을 이제 겁없이 할 수 있고 뭐 완전 말아먹더라도 빚쟁이가 되는 게 아니라 다시 시작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장치가 좀 필요한데 우리는 그런 데는 관심이 없다. 왜냐? 표가 안 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술을 천시한다. 그래서 의사들이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자식들을 의대 보내려고 하지만은 의사도 이게 그 조선시대로 치면 중인이잖아요. 그래서 무시하고 깔보고 그런 거예요. 돈은 사랑하는데 너는 싫어라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뭐 돈 좀 번다고 해서 뭐 잘난 체 하는 게 뭐 잘난 체 잘 하지는 않지만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못 견디는 게 상박감이잖아요. 상대적 박탈감. 네. 나는 연봉 뭐 한 5천밖에 안 되는데 뭐 한 7천? 뭐 근데 학창 시절에 공부 조금 비슷하거나 뭐 약간 잘했던 애는 지금 의사 돼가지고 10년쯤 보니까 뭐 연봉을 훨씬 억대 막 넘게 이렇게 벌고 있고 하면 그 자체로 그냥 오는 그 비교 의식에서 발로된 그런 박탈감 그런 게 굉장히 크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느끼는. 근데 이게 의사 연봉이 억대가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 제가 93년에 의사 됐으니까 지금 30년 넘었는데요. 그러니까 일부 그런 보도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잘 나가는 일부 개원이고요. 근데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자살한 사람, 신용불량자된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그럼 솔직하게 교수님 주변에 이제 뭐 의대 교수시니까 주변에 교수님들이 많이 계실 텐데 교수님이나 의사분들이 자녀들을 의대에 요즘에 보내고 싶어 하나요? 여전히? 아니면 딴 데로 그냥 뭐, 알아보라고 진로를 권면하나요? 어때요? 제 주변에 어떻게 보면 이제 자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어떻게 가장 강력한 바로미터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정말 좋은 거면 자녀들한테도 시키잖아요. 너 이거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으면 자기는 해봤지만 난 아닌 것 같으니까 이제 너는 더 좋은 기회를 찾아서 한번 노력해봐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솔직한 그 심정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의사 선생님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자식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의대를 이제 보내는 선생님도 있고요. 안 보내는 선생님도 있고 그냥 뭐 네가 알아서 해라 뭐 약간 이런 방치 뭐 이런 선생님도 있고 그거는 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양하게 이렇게 나온다. 네, 근데 이제 이게 복지부가 정책이 국민들이 의사를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의사들의 몸값은 점점점 더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전문의들이 개원을 많이 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좀 잘못된 거예요. 개원이는 원래는 병원 안으로 들어가 있어야지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이제 전공의 문제랑 관련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전문의 비율이 높은데 그러니까 인구 대비 의사 수는 OECD 평균보다 낮은데 전문의 비율은 굉장히 높아요. 모든 과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소아과 의사가 없어서 소아과 오픈런이 생긴 게 아니에요. 소아과 선생님들이 다른 진료를 하고 있어요. 피부 미용. 이제 그렇기 때문에 소아 진료를 하는 선생님이 없는 게 문제인데 근데 이 수가를 제대로 주지 않으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특히 우리나라는 95%가 민간 설립병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정부 지원이 한 푼도 없어요. 근데 수가가 원가 미만이에요. 그럼 어떻게 운영을 해요? 인력을 타이트하게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 전공의를 많이 뽑게 된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전공의를 이제 수련을 해서 전문의가 됐어요. 그럼 이 전문의를 채용을 해서 병원이 전문의를 데리고 있어야 되는데 전문의가 되면은 이제 이게 전공의보다 훨씬 더 많은 급여를 줘야 되니까 잘라요, 그냥 다. 그럼 이분들은 나가서 개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개원을 하게 되면은 자기가 대출 받아가지고 자기가 빚을 갚아야 되고 직원 월급도 줘야 되고 자기 생활비도 가야 되니까 사업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영업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의사가 특히 전문의를 자영업자로 만드는 우리나라 제도는 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 이게 자영업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의사들이 제일 원하는 건 뭐냐면은요. 어떻게 돈을 벌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지식을 환자에게 맘껏 이게 투입을 해가지고 이 환자를 살릴까? 그러니까 내가 맘껏 진료할 수 있는 뭐 삭감의 눈치 안 보고 뭐 환자나 보호자에게 위협받지 않고 그러면서도 좀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경제적 보상이 있는 거겠죠. 뭐 그렇죠. 이제 근데 막 엄청 잘 먹고 잘 살겠다 이걸 원하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이제 경제적인 건 어느 정도는 돼야 되겠지만은 내가 환자를 보는 데 있어서 이게 이 약이 건강보험에 될까 안 될까? 아니면 이 환자가 이걸 비급여로 부담을 할 수 있나 없나? 아니면 내가 소송을 당할까 안 당할까? 이런 생각하지 않고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이걸 원하거든요. 근데 개원을 하고 있으면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전문의는 봉직일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환자를 보는 게 나의 월급으로 직결되지 않거든요. 내가 환자를 많이 본다고 해서 내 월급이 막 올라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대학 교수도 그렇고 봉직을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환자가 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질병을 어떻게든 치료를 해야 되겠다. 여기에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난 이게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구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그 전문의분들, 그러니까 펠로우 하신 분들한테 더 파격적인 어떤 조건을 제시해야 되는 건가요? 파격적인 조건이 아니라 일단 전공의를 지금처럼 많이 뽑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전공의 TO는 그 병원을 유지하려는데 인력이 얼마나 필요하느냐 이런 거에 주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전공의를 많이 뽑는 거거든요. 전공의라고 하면 이제 펠로우십, 레지던트. 네. 전공의 헷갈려요 항상. 저는 그냥 영어로 하면 쉬운데 인턴 레지던트 펠로우. 인턴 레지던트. 이제 이 레지던트를 그렇게 많이 뽑을 필요는 없고요. 뽑았으면은 제대로 가르쳐야죠. 그리고 이제 제대로 가르친 다음에는 이제 펠로우십을 거쳐서 그런 전문적인 술기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양성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일부는 나는 그냥 나가서 개원을 할래요.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양성을 할 사람과 그냥 무림의 세계, 그러니까 보호의 대상과 이게 무림의 세계에 나가서 개척할 사람을 나누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보호의 대상인 의사들은 양육의 대상, 육성의 대상인 의사들은 공적 재정으로 육성을 해서 그리고 법적인 보호를 해줘야 이 사람들이 안전하게 국민들을 치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보호는 해주지만 이게 큰 돈은 안 줘요. 대신 명예를 주죠. 근데 이쪽에 무림의 세계로 나가는 이제 이분들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네가 실력이 있으면은 알아서 생존해. 돈은 많이 벌 수는 있는데 혹시 사고 나면 네가 다 해결하는 거야. 이게 페어한 거 아니에요? 이게 되려면 건강보험이 당연 지정제가 아니라 계약제가 되어야지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손을 볼 게 있는데 결국은 의사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선택의 자유를 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의사가 내가 이게 적게 벌더라도 나는 안정된 환경에서 그리고 이게 명예를 추구하고 이런 걸 할 건지 나는 거친 바다에 나가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할 건지 이런 거를 선택할 자유가 있어야 되고 그걸 스스로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감내해야 되는 거죠. 국민들도 의사를 아니면 의료기관을 선택할 자유는 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건 의료보장 제도에는 안 맞아요, 사실. 선택할 자유는 이때 너가 그거를 선택을 한다면 그걸 네가 책임져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권역이 있고 건강보험의 테두리 안에 있다면은 선택의 자유는 제한되는데 의료비 걱정은 전혀 안 해도 되게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고 나는 내 맘대로 선택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걸 다 받고 싶어. 그럼 알아서 해. 근데 100% 본인 부담이야. 이렇게 해야지 공정한 세상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평등지향적이면서도 자신은 특별해요. 그래서 이 이중성 때문에 네.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재명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이재명이 말했던 핵심 의료 공약 중에서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이라는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네. 이게 그냥 얼핏 들어서는 굉장히 좋은 말 같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고 이게 실행됐을 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건 이제 보모 국가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정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고요. 국가가 보모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거대 정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재명이 하려고 하는 그 통합 돌봄은 단순히 뭐 아이들이나 노인 이런 사람들만 돌본다는 게 아니라 any kind of 돌봄이 다 들어가 있어요. 뭐 가사 도우미, 그 필리핀에서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사 도우미 뭐 이런 사람들도 다 들어가 있고. 거기 패키지 안에 그게 포함이 된 거예요? 그 법률안이 이미 발표가 된 게 있어요. 그냥 의료 보통 개념이 아니고 훨씬 초월하는 그냥 개인의 삶을 굉장히 포괄적인 거예요. 다 돌봐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사 도우미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온갖 거, 뭐 아기 키우고 보육하고 뭐 이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뺀 모든 사람들이 돌봄 근로자가 될 수 있어요. 민주당 그 식으로 하려면. 근데 문제는 그거를 정부가 돌봄 근로자의 급여를 국가가 보장한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굉장히 포괄적인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노동 3권을 보장하고 해고도 안 되고 무조건 정규직이고 그리고 임금도 최저임금보다 더 많이 주게 되어 있어요. 사실상 공무원 수준의 그렇죠. 준공무원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거대 정부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돈은 누가 낼 건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돌봄, 복지를 국가가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큰 정부가 될 수밖에 없어요. 큰 정부가 되려면은 이걸 유지하려면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야 되고 결국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자유를 침해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복지에 눈독을 들이는 순간 그거는 이미 보수주의의 가치하고는 멀리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어느 정도는 공적 재정을 투입을 할 수도 있는데 민주당의 문제는 제밥에 관심이 있다는 거가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국가가 어떤 이제 복지부 예산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제 복지에 1조를 쓴다고 했을 때 이 1조가 그냥 이 1조 중에 실제 그 돌봄이 필요한 사람한테 가는 건 얼마나 될까요? 절반도 안 됩니다. 다 공무원 인건비로 나가요. 근데 이 돌봄을 복지를 그냥 지역사회가 하게, 제일 흔한 게 종교단체잖아요. 뭐 교회, 절, 성당 다 지역사회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인건비도 안 들어 그냥 막 자기가 다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쩌다가 자기가 이제 그 돌보아주고 그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 중에 어쩌다가 혹시 그 종교의 뜻이 있는 사람 한 명 발견하면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설령 그런 게 없을지라도 그거를 즐거운 마음으로 하잖아요. 돈이 안 들어요. 운영비가 안 들어요. 이걸 민간에서 하면, 자원봉사로 하면. 근데 이거를 정부가 하려고 하면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들고 1조를 쓰는데 실제로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은 그 절반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재정 측면에서 큰 정부가 되고 국민들의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게 제밥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이제 노조를 결성해요. 민노총에 가입해요. 그럼 정치 세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그 정규직으로 뽑게 되어 있어요. 그 민주당이 발의한 법률에 의하면은. 그러면 정규직으로 뽑고 하면서 영주권을 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잘 모르는 게 민주당이 발의하는 굉장히 많은 법의 혜택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만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만만의 콩떡이에요. 우리나라 국민으로 제한하지 않아요. 그게 문재인이 말했던 사람이 먼저다예요.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에게 세금을 걷어서 뭔가 사업을 하는데 이 어떤 사업의 혜택의 대상이 국민이 되어야지 왜 그게 사람이 먼저인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뭐 약자 우선 정책, 이제 보호 정책 이런 거를 만들 때 그 수혜자가 우리나라 국민들은 우리나라 국민 중에 못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외국인, 이주민, 불법 노동자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정규직을 얻으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다 투표를 할까요? 그게 더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이런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네.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조선족 이런 사람들이 요양보호사로 취업을 하고 그 플랫폼이 있거든요. 그 플랫폼을 통해서 영주권 발급하는 그 이제 법률사무소랑 MOU를 맺어요. 영주권을 받아.
그럼 지방선거에 개입할 거 아니에요. 지방선거 투표권이 있잖아요. 지자체장 뽑고 교육감 뽑고. 그러면은 총선과 대선에는 개입하지 못하지만 어차피 거기 가서 인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총선이든 하면은 민주당 사람들은 다 구로동 뭐 이런 데 가지고 열심히 인사하러 다니잖아요.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대한민국은 뭐 우파 성향인 사람도 있고 좌파 성향인 사람도 있고 중간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향방이 정해지는데 캐스팅 보트를 외국인이 한다? 그러면 이건 대한민국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거를 하려고 한다는 게 저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 돌봄이 필요한 사람 있고 분명히 그리고 돌봄 근로자도 필요해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이제 합법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보호할 필요는 있지만 저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서 이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여기에 빨대를 꽂아서 그 플랫폼이 다 사회적 기업이에요. 영리 추구를 금지한다 이러면서 사회적 기업은 다 저쪽 동네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사회적 기업의 운영비까지 주게 되어 있어요. 정부가. 그럼 도대체 세금을 얼마나 많이 걷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민주당은 왜 저런 정책을 하냐. 이렇게 자꾸 입 빨린 소리를 해가지고 표를 쫙 끄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정부가 하는 대로 해야지인지 독재인데 그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지지 못할 약속들을 막 하는 것 같아요. 좋은 이게 사탕 발림 같은 그런 공약을 자꾸 만들어서. 근데 이게 대부분의 국민들은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이게 독발린 사과인데 그건 줄 모르고 사과라고 모양만 보고 그냥 덥석 베어 먹는 거죠. 이미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교수님은 언제 보수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보수 맞으시죠? 그렇죠. 저는 보수주의자입니다. 네. 네. 언제 그런 성향을 가지게 되셨나요? 근데 이제 그런 성향 자체는 어릴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가정교육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학교교육? 집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근데 제가 최근 몇 년까지만 해도 저는 보수주의자라는 정체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인재도 뽑고 막 유승민도 뽑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한 2019년 이쯤 무렵에 제가 그 이제 황성준 위원님이 했던 그 영미 보수주의 강의를 듣게 됐어요. 그러면서 내가 확실하게 보수주의구나.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이 이 보수주의의 이념에 되게 맞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어서 그전에는 보수라는 말을 약간 어렵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약간 촌스럽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보수주의자라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럽고 떳떳해요. 그럼 교수님 생각하시는 이제 평소에 그냥 자라나면서 가지고 계셨던 가치관 또는 생활 방식, 양식 이런 것을 그 보수주의라는 철학을 공부하면서 이게 내가 보수주의자였구나 이렇게 발견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러면 그 가치관이 어떤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영미 보수주의의 핵심 가치는 개인의 자유와 책임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헌신이거든요.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이제 황성준 위원님이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건데 개인의 자유는 이제 누구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자유에 그치지 않고 책임이 붙는 게 리버테리안이랑 이제 다른 거잖아요. 그리고 이 개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또 이제 차이점인데 그 공동체는 이게 대중소가 있어요. 가장 작은 공동체는 가정이고요. 가족에 대한 그런 이제 책임과 헌신. 그리고 두 번째 공동체는 교회예요. 그게 이제 미국식이니까 미국은 그 지역 사회가 다 교회를 중심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라는 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헌신 이런 거고 이제 큰 공동체는 국가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런 그 보수주의자로서 어떤 이런 거를 유지를 하려면 제일 중요한 뭐 신앙의 자유 이런 걸 하려면 국가가 제대로 있어야지 자유주의 국가가 있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그래서 개인의 자유와 책임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헌신 이게 영미보수주의의 핵심 가치이고 공동체는 가정, 교회, 국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한국 버전으로 바꾸면은 이 교회가 이제 지역사회인 거죠. 우리가 이제 한 지역에 있는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제 돕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돌봄에 저는 해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돌봄 근로자를 이게 법적으로 임금을 보장하고 뭐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이게 아니라 이건 일본이 하고 있는 거이기도 하다고 하던데 노노케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젊고 건강한 노인이 늙고 아픈 노인을 돌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양보호사를 20대 30대가 한다고 하면 그건 그 사람의 직업이고 생계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계를 유지하게 하려고 하면
최소한 200만 원, 300만 원 막 이렇게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그냥 동네에 있는 아줌마인데 내가 한 65살. 요즘 65살 완전히 쌩쌩하거든요. 근데 내가 일주일에 3일은 놀고 3일은 나의 자투리 시간을 가지고 우리 옆집에 사는 우리 동네에 사는 좀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 집에 가서 뭐 가사를 약간 좀 돌봐주고 파트타임으로 뭐 한 2-3시간, 서너 시간 거기에 해당하는 돈을 받겠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은 일단 국민연금 소득보장률 50%에 목을 안 매도 되죠. 그리고 내가 나이 들어서도 그래도 조금 뭔가 일을 할 수 있고 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고 그게 공적 재정으로 그런 그 풀타임 요양보호사나 이런 사람들을 뭐 노동 3권을 보장하면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자발적인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 돌봄이라는 이 어떤 세대적인 이 시대의 어떤 과제를 우리가 맞닥뜨린 이 과제를 최소의 비용으로 가장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이제 가족이 돌보는 게 제일 좋은데 가족이 뭐 여의치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에 가는 것보다는 집에서 뭐 이런 식으로 집에 이제 어떤 사람을 이제 파견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이 노인 장기 요양보험은요. 시설에 가는 게 훨씬 유리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 말은 뭐냐? 가족을 해체시키는 거죠. 그리고 부모를 돌보는 게 부담스럽지? 그냥 모른 채 해. 국가가 할 거야. 그러면서 해가지고 조선족들이 돌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학문에 뭐 이상한 거 쑤셔놓고 막 이런 일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들을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게 하면서 거기에 세금을 쏟아붓고 그걸 통해서 조선족이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영주권을 받아서 지방선거를 하고 이거보다는 집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데까지 집에서 모시면서 그래도 이제 출퇴근하면서는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요양보호사가 와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이제 지켜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집에서 해야지 그게 그 노인의 삶에 저는 그게 삶의 질을 보장하는 거인 것 같거든요. 시설보다는 그래도 집이 좋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돌봄을 무조건 힘들다, 벗어나고 싶다 이렇게만 생각을 할 게 아니고요. 나도 버거운 부모님을, 나도 키우기 어려운 애를 국가가 진짜 엄마만큼, 진짜 자식처럼 그렇게 할 사람이 있을까? 결국은 이거는 나치가 그 유태인을 학살하기 전에 그 장애인 아이들을 먼저 데려갔대요. 그래서 장애인 아이들을 국가가 돌본다는 명목으로 데려갔어요. 근데 엄마들은 대충 감을 알았어요. 그치만은 버거우니까 그냥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애들 장애를 가진 애들을 먼저 데려가서 죽였어요. 부모님들이 그냥 보내줬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인간은 되게 잔인한 거죠. 근데 이제 그걸 고통 없이 죽게 하게 만들기 위해서 독가스를 만들어냈고 거기에 의사들이 열심히 부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건 되게 슬픈 거죠. 그런 것처럼 내가 버겁지만 그리고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가족이 하고 모자라는 거는 사회의 도움을 받되 사회가 모든 걸 다 해주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누가 내 자식을 나만큼 누가 내 부모를 나만큼 이렇게 관심 있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저쪽 사람들의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 그런 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은 아침에 일어나시면 딱 생각하시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딱 일어났을 때 오늘은 이것 때문에 행복하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람들이 얘기할 때 아침 날 일어나게 만든 힘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교수님이 아침에 이렇게 주무시고 난 다음에 일어났을 때 그 교수님을 일어나게 만든 힘은 뭔가요? 일어나게 만든 힘은 자명종? 네. 제가 아침잠이 많거든요. 저는 이제 올빼미형 인간이어가지고 밤에 일을 많이 하시나 밤에 봐요. 집중도가 굉장히 좋아요. 보통 언제 주무세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한 새벽 2시, 3시 이때가 제일 몰입이 잘 돼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2시 전에 자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일찍 자면 12시, 보통 한 2시쯤 자는데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뭐 나를 일어나게 하는 힘 이거는 좀 그러면 교수님 질문 바꿔서 비슷한 맥락인데 교수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은 뭔가요? 그건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날라리 크리스찬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뭐 구원의 확신이라든지 이런 거는 확실하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그 세례 받잖아요. 그때 그 교리문답 그 웨스터민스터 교리문답 1번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뭐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리고 영혼이 뭐 즐거워하는 거. 네. 근데 이제 저는 그거가 이 제가 이때까지 살면서 어떤 이제 성실하게 살 수 있었던 어떤 그런 원동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사인데 이게 그냥 생계수단이나 생계수단이나 아니면은 이게 교수로서 뭐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쓰고 이런 커리어 뭐 이런 거가 아니라 이게 콜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소명.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뭔가 이제 뜻하신 바가 있어서 나를 의사로 만들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언제부터 의사가 하고 싶으셨어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이게 의료 선교사가 되겠다고 소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대를 가려고 마음 먹었죠. 초등학교 5학년 때. 근데 제가 이게 영상의학과를 하는 바람에 지금 좀 미루어둔 상태인데요. 정년퇴직하면 숙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도 거기에 대한 마음이 좀 있으신가 봐요. 빚이죠. 이건 마음에. 왜냐하면 이게 소원을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약속을 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소원을 했는데 이거를 내가 형편이 안 된다는 이유로 내 맘대로 막 하나님 저 지금 바빠서 못 가요.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빚이죠. 마음의 빚.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언젠가는 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원래는 60살에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60살에 갈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정년퇴직을 하고 나면은 아무튼 뭔가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길로 가게 될지 그거는 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뭐 선교가 물론 오지에 가서 이렇게 선교하는 것도 있지만 그 일반 뭐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는 것도 일종의 다른 의미의 선교가 될 수 있잖아요. 요즘에 그렇게 선교의 의미를 굉장히 포괄적으로 해석을 많이 하시잖아요. 크리스천 분들 중에서도.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제가 이제 영상의학과 의사잖아요. 근데 이제 영상의학과라는 이 진료 과목은 다 장비빨이어가지고 고가 장비가 없으면 뭘 할 수가 없는 그런 과인데 대부분 이제 선교사들이 가는 나라들은 가난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의료 장비 이런 게 뭐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의과대학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영상의학이라는 학문은 있으니까 만약 내가 그런 나라에 가서 영상학과 교수 뭐 이런 거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혹시 만약 내가 어떤 뭐 공직이나 이런 데 어떤 길이 된다면 통일이 됐을 때 북한의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 이런 걸 해보고 싶다. 뭐 이런 것도 하나의 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교수님 뭐 공직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이 있으세요? 저는 정책을 바꾸고 싶은데요. 정책이요? 정책을. 그래서 이제 하긴 뭐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 뭐 의료에 대한 개념들, 그리고 보건복지에 대한 개념들, 그리고 지금 이런 저도 이 책을 다는 못 읽었는데 쓰신 책 건강보험이 아프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건강보험 시스템을 분석하시고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해결책을 제시하신 책인데 뭐 이런 책을 쓰신 거를 보면 이 정책에 대해서 다른 의사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요즘은 거의 죽이기 전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아무래도 고민하시다 보면 정책적인 아이디어도 많이 쌓아 놓으셨을 거고 그걸 펼칠 수 있는 어떤 장이 열린다면 뭐 당연히 하시는 게 오히려 국가 차원에서도 굉장한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은 들거든요. 네, 저도 기회가 되면은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기회라는 거가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기회인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일까 이제 그런 거를 좀 잘 모르겠어요. 신앙인으로서 그걸 구별하는 그러니까 거. 내가 하고 싶은 건지 이게 하나님의 어떤 이제 그 계획과 섭리 안에 있는 건지 이제 그거를 좀 잘 모르겠는 게 문제고요. 근데 이제 보통 그건 어떻게 구분하세요? 그러면? 제가 기도 게으름뱅이여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날라리 크리스찬, 썬데이 크리스찬이어서 근데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크리스천 입장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그러니까 아마 종교가 없는 분들이 이 얘기 들으면 저 사람들이 뭔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지금 무슨 뭐 썰을 푸나 방언을 하겠지만 기독교인들도 그 고민을 참 많이 하죠. 이게 어떤 결정을 앞두고 특별히 중대한 결정 앞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개인마다 아마 그거를 좀 판별하는 또는 분별하는 그 메커니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 혹시 그런 나름의 어떤 메커니즘이 있으신가 해가지고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거는 없고요. 근데 이제 이게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제가 하고 싶어서 뭔가를 했을 때는 하나님이 제재를 하셨어요. 그런 그 길 막혔다는 거죠. 글로 더 이상 못 가게.
거기에서 눈물을 머금고 다른 길로 가도록 이제 그런 일이 이제 몇 번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영상의학과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게 본과 3학년 때거든요. 본과 3학년 때인데 제가 이제 안산병원에서 레지던트를 하다 보니까 교수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교수를 이게 지금 경쟁이 치열한데 요즘은 교수 아무도 안 하려 하지만 옛날에는 왜냐면 교수가 책임만 받고 그런가요? 그래서 요즘 아무도 교수 안 하려 해요. 그래서 이제 교수를 하고 싶은데 그럼 무슨 과목을 해야 영상의학과도 이제 세부 전공이 다 있거든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무슨 전공을 해야 제일 빨리 될까? 제일 가능성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처음에는 제가 이제 산과 초음파라는 거를 했는데 그러니까 산과 초음파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이제 선천성 기형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 20주 안팎에 이렇게 이제 그 정밀 초음파 검사를 해가지고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는 있지만은 태어나서 교정이 가능하다. 아니면은 얘는 플랜드 델리버리라고 해가지고 특히 이제 그 컴플렉스 하트 디지즈 이런 거는 딱 준비된 환경에서 애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애가 저산소증에 빠지지 않고 이제 그걸 유지하면서 바로 수술을 해서 이제 이게 회복이 될 수 있거든요. 주로 그 정밀 초음파 검사에서 제일 열심히 찾는 거가 선천성 심장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해야지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제 제가 그걸 전공한 5년 정도 처음에 제가 전문의 되고 5년 정도는 그거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굉장히 갈등이 많았어요. 왜냐면 나는 아기들을 살리려고 이거를 했는데 이게 내가 실력이 없었으면 그러니까 실력 없는 의사한테 초음파 검사를 당했으면 이게 발견하지 못하고 애들이 그냥 다 살아나와서 뭔가를 했을 텐데 치료를 받든지 했을 텐데 이게 괜히 내 눈에 띄어가지고 나는 이거를 살릴 수 있다고 아무리 산모한테 설명을 해도 산모들은 굉장히 쉽게 포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때만 해도 유산을 하는 거예요? 네. 그때만 해도 제가 98년에 전문의가 됐으니까요. 이게 뭐 선천성 심장병이나 이런 애를 한 명 키운다는 거가 지금도 엄두가 안 나지만 보통 일이 아니지만 그때는 20년도 더 전이니까. 그러니까 유산이 아니고 낙태죠. 낙태를 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시는 안 오는 거예요, 산모들이. 그래서 전 굉장히 좌절을 많이 했어요. 나는 아기들을 살리려고 이거를 했는데 물론 이제 교수가 되고자 하는 것도 있었지만은 이게 얘들이 재수없게 내 눈에 띄어가지고 너무 실력이 좋으시니까 그러니까 잘 보여서 이제 재수없게 내 눈에 띄어가지고 이게 세상에 빛도 보지 못하고 없어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마침 우연히 이제 병원에 어떤 일이 있어서 제가 도저히 그 병원을 더 이상 계속 있기가 힘든 어떤 일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제가 병원을 바꾸면서 이게 그 전문 과목을 이제 그 산과 초음파에서 유방으로 바꾸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거는 이게 내가 하고 싶었던 거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게 뭔가 간섭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미리는 알 수 없고 내가 막 삽질을 하다가 삽질하고 괴로워하다가 이제 억지로 뭐 이게 방향을 바꾸게 됐는데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 이게 그건 아니었구나 이제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근데 뭔가 열심히 살면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뭔가 일이 계속 꼬이고 길이 막히고 문이 열리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할 때 살짝 다른 길을 가봤더니 거기 활짝 이렇게 수월하게 그러니까 살짝 되더라. 다른 길을 간 게 아니라 도저히 거기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진로를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던 거죠. 근데 그 이후로는 또 수월하게 또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뭔가 이게 하나님이 날 어딘가에는 쓰실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뭔지는 모르겠다 이런 거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게 원래 꿈은 현모양처였는데 제가 성질이 더러워서 결혼을 못해서 애도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저 책 말미에도 썼지만은 나는 애를 못 낳았지만 딴 사람들이 낳아온 애들이 이게 대한민국에서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일을 하고 싶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계획하신 어떤 것 중에 하나가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는지 이제 그거는 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 대한민국을 전 대한민국이 특별한 나라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아마 개신교인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어떤 그 조선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 500년을 참고 참아서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이제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세워졌고
있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어떤 특별한 운명이 있는 나라라고 생각이 되고 이대로 그냥 중국의 속국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게 내려진 어떤 특별한 사명 이런 거가 분명히 이제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내가 뭔가 이제 어떤 뭔가를 기여를 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는 잘 모르겠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교수님에게 대한민국은 어떤 의미인가요? 대한민국은 저의 조국이고 굉장히 특별한 나라이고 그리고 아마 종교가 없으신 대한민국 국민들은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은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세워진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섭리 가운데 세워진 나라. 네. 뭔가 사명이 있을 것이다. 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나요? 그건 당근이죠. 근데 전 이승만 대통령만큼은 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국민들은 굉장히 잔인하고 이중적이고 산업공상에 사로잡혀 있고 그런데 지금도 상태가 이런데 옛날에는 더 그랬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 정말 참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어떤 점이요? 이게 그러니까 약간 좀 전문적인 용어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대한민국 사람들. 그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분을 이제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이 이제 굉장히 특별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전 제 이름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제 제 이름 할머니가 지어주셨는데 은혜라는 거가 아무 대가 없이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그냥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설명하는 말 중에 은혜라는 말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제 이름을 참 좋아하는데 문제는 인간이 이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라는 보니까 너무 겸손하신 것 같아요, 교수님. 요즘에는 좀 자기 어필도 하셔야 돼요. 잘난 분들은 좀 잘난 것도 자랑하시고 좀 잘났어요. 그래서 나 잘났어요. 이게 요즘 트렌드가 그렇잖아요. 그런가요? 네. 근데 이게 성질이 더러운 건 아닙니다. 네. 네, 오늘 교수님 여러 가지 대한민국 의료 정책에부터 시작해서 또 한국 역사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또 대한민국에 대한 이야기 또 교수님의 개인적인 삶의 이야기까지 이렇게 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시간 되면 한 번 더 모시고 더 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